이런 상황 속에서 금융위기 속에서 페드는 이제 더 이상 유로 달러를 모른 척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유로 달러를 어떻게든 페드의 힘으로 여기를 이제 안정화시켜야지 미국 국내도 안정화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페드가 이제 선택한 거는 뭐냐면은 이 FEMA라는 것입니다. FEMA가 뭐냐면은 국제 레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드가 아까 SRF는 미국 국내 은행들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해서 레포 시장을 하는 건데요. 이 스탠딩 FEMA 이거는 뭐냐면 국제 시장에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을 대상으로 해서 페드가 레포 시장을 열어주는 거죠. 아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진 거 달러밖에 없으니 너네들이 갖고 있는 UST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서 나한테 맡기면 내가 돈을 빌려줄게. 그리고 조금 있다 다시 뭐 며칠 후, 뭐 한 달 후 다시 돈을 빌려줘. 이거 이후에 말한 FX 수업하고도 이제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런 이제 페드의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등장했는데, 이게 등장한 이유는 뭐 지극히 뭐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페드의 골칫거리는 유로 달러 시장에서 이 단기 금리가 급등하는 건데요. 유로 달러 시장에서 단기 금리는 이 라이보 빼기 OIS, 뭐 라이보 OIS 스프레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리보 금리에서 OIS는 미국의 그냥 저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EFFR 있죠. 그 페드 펀드 마켓에서 형성되는 단기 금리, 그거의 차이인데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뭐 평소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 뭐 5bps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갑자기 50bps, 뭐 100bps, 그 2008년은 500bps까지 올랐었네요. 그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페드의 제일 큰 걱정은 뭐냐면은, 이게 그렇게 올라갔다는 건 뭐냐면 유로 달러 시장에서 달러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이전에는 그 유로 달러 시장에서 서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할 때 거기도 레포 시장 같은 게 있죠. 그러면은 서로 자기들이 이제 보유한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려고 했었는데, 그 담보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일단 미국 국채도 있었고, 그 다음에 MBS. 근데 2008년에 그 위기에서는 그 모기지 자산 담보로 한 그 국채가, 모기지 그 국채가 굉장히 가격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만약에 이 유로 달러 시장에서 달러가 필요하다. 근데 달러를 저기 갖고 있는 주체들은 나 네 담보 못 믿겠어. 이렇게 되면은 유럽의 중앙은행들 또는 또 다른 중앙은행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은 갖고 있던 뭐를 팔아요. 저걸 파는 거죠. 미국 국채를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시장에서 돌리겠죠. 그 달러 부족한 사람들한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겠죠. 자, 2008년에 페드가 했던 일은 뭐였냐면은, 연준이 했고 또 ECB 또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했던 건 뭐냐면 단기 이자율 그리고 장기 이자율도 낮추려고, 제일 쉬운 게 단기 이자율이니까 그것부터 낮춘 거였죠. 그런데 유로 달러 시장에서, 역의 달러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급등하고 그러면서 이전처럼 쉽게 달러를 빌리지 못하니까 갖고 있는 달러 자산을 파는 거. 달러 자산은 그 미국 국채인데 그걸 파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다시 말하자면 국채 그 수익률이 올라가고, 오히려 그 안 좋은 효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페드가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국제적인 각국의 중요한 나라들이겠죠. 일본 중앙은행들도 부르고, 뭐 독일 중앙은행들도 부르고, 유럽 중앙은행들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좋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국채 팔지 마시고요. 저랑 레포 계약을 합시다 한 거예요. 이게 FEMA의 뭐라 해야 되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채 팔지 않으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지지 않죠. 수익률은 올라가지 않죠. 그리고 국채를 또 팔지 않고 레포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필요로 한 그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달러를 아주 손쉽게, 자기 갖고 있었던 국채를 팔면은 자기도 손해인데 그런 거 없이 그거보다는 훨씬 더 싼 레포 이자율에
미국 중앙은행하고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피마라는 것들이 이렇게 생겼다 볼 수가 있고요. 피마를 SRF하고 그 미국 국내용 레퍼하고 국제시장용 상설 국제 레퍼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아까 만들었던 대차 대조표를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온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요 아래가 SRF인데요. 위에가 스탠딩 피마고요. 딜러 역할을 누가 하느냐? 네, 각국 여기는 뭐 한국은행 뭐 사례를 든 건데요. 각국의 중앙은행이 페드의 딜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요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FX 스왑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 스왑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Foreign Exchange니까 외환 수합 바꾸다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몇 개월 한두 달 됐나요? 뉴스가 나왔죠. 또 연말까지 2021년 연말까지 그 600억 달러 수합 한 게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총 규모 600억 달러의 최대 600억 달러에 대해서 수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한국은행이 연준하고 자 내가 600억에 해당하는 원화를 당신한테 줄 테니 당신은 600억 불을 나한테 주시오. 그리고 최대 600억까지 그 다음에 최장 연말까지 그거 하기로 했으니까 연말에 다시 바꿉시다.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뭐 환율 이런 것들은 미리 이제 사전에 정한 것만큼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바꿉시다. 이런 계약이 FX 수합입니다. 이 FX 수합은 국가들끼리도 하고 아주 작은 그 뭐 작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여기 나왔네요. 애플 서울 지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성 뉴욕 지부가 있어요. 근데 삼성 뉴욕 지부는 그 미국에서 뉴욕에서 영업을 하고 애플 서울 지부는 한국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서로 뭐가 필요하냐면 애플 서울 지부는 원화가 필요하고 삼성 뉴욕 지부는 달러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삼성 본사는 서울에 있고 뭐 애플 본사는 뭐 뉴욕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미국에 있는데 서로 갖고 있는 거는 애플 본사는 달러 가지고 있고 삼성 본사는 원화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 계약을 한 겁니다. 내가 원화 많으니까 애플 뭐 서울 지부에 예를 들자면요, 그 빌려줄 테니까 너는 나는 달러 없으니까 그 삼성 뉴욕 지부에 줘. 그리고 뭐 1년 있다가 다시 원상태로 가자. 이런 게 수합입니다. 여기에서 느끼는 것 알 수 있다시피 수합이라는 제도는 서로 동등한 관계를 먼저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원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서로 필요에 의해서 서로의 통화를 교환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계약에 의해서 또 다시 원상복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뭐 수합 할 때 비싸게 하느냐 싸게 하느냐 이런 거 생기겠죠. 그건 뭐 서로의 신용 위험, 신용 평가에 따라서 더 비싸게 하거나 싸게 하거나 그런 차이가 생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2008년 위기 때는 사실 미국은 원화가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뭐 쉽게 얘기하자면 한국은 달러화가 필요했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그다지 유로화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뭐는 필요했냐? 유럽은 달러화가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렇게 동등한 관계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 연준이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그 스탠딩 피마라는 것을 하기는 어렵고 템포럴 피마도 있었지만은 제일 쉬운 거는 수합이었었거든요. 수합으로 이렇게 합시다 하고 요게 굉장히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금융위기가 더 발전되고 더 그 가속화되고 하는 것들을 막은, 그리고 작년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전 세계적으로 터졌을 때 그때도
요게 가동했었습니다. 2020년까지는 주요 국가, 제가 알기로는 6개 국가로 알고 있었는데요. 카나다, 일본, 그 다음에 유럽의 몇 나라, 그렇게 해서 6개 중앙은행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2020년에서는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 수합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 600억 불 이거를 연장했느니 뭐 했느니 하는 얘기들이 그거와 관련된 건데, 수합은 뭐냐면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서로가 필요한 거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현실을 잘 보면은 서로 예를 들어 우리나라하고 한국은행하고 연준의 관계를 본다면은, 한국은행은 달러가 필요할 수가 있지만 연준은 원화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스탠딩 피마, 상설 국제 레포라는 기구를 통해서 그런 해외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2020년 3월 그때 또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왔었죠. 그때 보면은 한국의 FX 수합 베이시스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은 원화를 달러하고 수합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누가 더 정말 나는 이거 필요해요 하는 거, 그게 더 크면 클수록, 수요가 크면 클수록 상대국 통화의 가치가 높아질 텐데요. 그때 평소에 한 50 bps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때 한 일반 일반 FX 수합 시장에서는 그때 한 200 bps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달러가 더 필요했던 거죠. 원화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근데 이건 이제 재밌는 게 보면은, 페드는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페드의 직속 상관은 누구냐면은 행정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페드는 항상 미국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 페드가 굉장히 승인을 받는데 설득을 하는데 어려웠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왜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해외에 퍼주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페드는 수합이라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걸 서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상대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안정된 나라의 중앙은행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절대 떼일 염려도 없고요. 매우 안전한 그런 뭐라 해야 되나요?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자금을 대출해 준 방법입니다. 해서 그런 후일담이 있습니다. 자, 이 스탠딩 피마는 어떻게 보면 현실을 이제 반영한 중앙은행끼리의 FX 수합이 아닌, 중앙은행끼리의 외환 스와프가 아닌 현실을 반영한 거인데요. 이건 뭐냐면 바로 달러라는 이 여러 가지 통화가 있는데, 기축 통화라고 하잖아요. 정점,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통화에, 또는 위계 질서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축 통화 달러의 지위를 반영했기 때문에 맨 위에 연준이 있고, 연준은 국내에서는 국내 딜러 은행을 통해서 이런 단기 통화 정책들을 이렇게 실행을 하죠. 그리고 페드에 지금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아직 이제 된 건 아니지만, 페드가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스탠딩 피마라는 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은, 각국의 중앙은행하고의 상설 레포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국제 레포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페드에 뭐가 되는 거냐면 딜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FX 수합, 중앙은행 외환 수합에서는 페드, 중앙은행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으로나마 이 동등한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페드 밑에 각국의 중앙은행이 딜러로서 참여하는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을 반영한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더 뭐라 해야 되나요? 현실에 부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페드하고 각국의 중앙은행은 중앙은행과 전문 딜러, 프라이머리 딜러로 하는데 아까 말한 SRF에서의 그런 딜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냐면 또 템포러리 임시에서 스탠딩 상설로 가는 순간 누가 주도권을 주냐? 페드는 항상 열어두는 거죠. 그 문을, 그 스탠딩 피마 문을 열어두니까 이건 뭐냐면 각국의 중앙은행이 페드한테 가서 나 돈 필요하니까 돈 좀 주셔. 그리고 그 레포 이자율은 네가 정한 대로 뭐 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해지는 건 뭐냐면은 그 국가가 저게 있어야 되겠죠. 저 뭐냐, 미국 국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재미있어지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지금 현재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순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일본하고 중국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스탠딩 피마, 템포러리 피마에도 회원국이고, 그 다음에 그 중앙은행 그 외환 수합 거기서도 일본은 항상 같이 꼈었는데 그동안에 저 중국은 거기서 끼지 못했었거든요. 특히 2020년 이때는 특히 이제 이 중국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스탠딩 피마를 했다니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향후에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안 끼워주면은 만약 중국이 해외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 달러가 필요해서 중국의 중앙은행에 콜을 돌려가지고 그 SRF 그 중국판 SRF 같은 게 있겠죠. 돈 좀 주세요 하는데 나 달러 없어 그러면 그 갖고 있는 국채 팔아서 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사실 국채 시장에 충격은 가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아니면은 다시 미중 간의 관계가 좋아져서 스탠딩 피마에 중국도 참여할 수 있을 건지, 이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크게 국내용으로는 스탠딩 레포 국내용으로 SRF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스탠딩 레포는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저 밑에 스탠딩 오버나잇 RRP는 이건 뭐냐면 자금이 넘쳐나는 걸 다시 흡수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파이프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자금을 공급해주는 파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금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물통 속에 하나는 집어넣는 거, 하나는 빼는 거, 배수해주는 그런 걸 갖고 있고요. 국제적으로는 그 스탠딩 피마라고 해서 연준이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에 자금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이제 달러가 명실상부하게 세계 통화로서 등장을 했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달러 전 세계 기축 통화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달러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권한만 누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스탠딩 피마 이런 것들을 도입함으로써 이제는 뭐냐, 드디어 권한과 더불어서 책임을 갖게 되는 이제 제대로 된 이제 그야말로 이제 기축 통화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요소를 다 갖추게 되는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면요, 오버나잇 RRP라는 것은 이건 뭐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통한 채권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한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게 많잖아요. 국제 수지 흑자 규모가 꽤 큰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흑자가 예를 들어 삼성이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그럼 삼성이 수출을 많이 하면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죠. 그러면 삼성의 외환 통장에 그 달러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삼성은 그 받은 돈을 가지고서 뭘 해야 되냐면은 그걸 갖고서 달러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걸 원화로 대부분 원화로 찾아서
왜냐면 국내에서 투자를 한다면, 해외에서 투자한다면 그럴 필요 없지만 국내에서 투자를 한다면은 뭘 해야 되냐면 그걸 가지고서 원화로 바꿔야죠. 그럼 원화로 바꾼다는 건 뭐냐면은 중앙은행에 달러 주고 중앙은행은 원화로 바꿔주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중간에 은행을 거치겠지만요, 지급준비금이 쫙 올라가는 효과를 갖고 옵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삼성이 가지고 있는 국민 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해에 삼성이 굉장히 큰 흑자를 봤다 그러면 지급준비금이 굉장히 커지는,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굉장히 큰 적자를 봤다 그러면 지급준비금이 굉장히 또 작아지는. 이건 뭐냐면은 한 나라의 이 통화정책이 이 수출 기업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막기 위한 중앙은행의 조치는 뭐냐면은 그 풀리는 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다시 매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한증권, 채권 또는 통한증권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결국에 역할은 뭐냐면 지급준비금을 조절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그 오버나잇 RRP하고 기능상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제가 한번 쭉 비교를 해봤는데요. SRF, 이게 바로 미국에서의 상설 레포 기구입니다. 그 레포 자금 공급자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 페드가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해외판으로 가면은 SFIMA, 스탠딩 피마로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 국내에서의 담보 없이 하는 금융기관끼리의 단기 자금 서로 그 시장이 그 페드 펀드 마켓 뭐 그렇게 불렀었죠. 거기에서 결정되는 게 EFFR이었는데요. 해외 부분에 유로 달러 시장에서도 또 똑같은 게 이게 바로 라이보라는 것입니다. 네. 그 해외에 예를 들어 뭐랄까 크레딧 스위스 뱅크라는 그런 게 있고 뭐 소시에테 제네랄이라는 그 예를 들어 프랑스 은행 또는 뭐 국민은행 이런 데들이 서로 유로 달러를 가지고서 달러 서로 필요한 거 빌려주고 부족한 사람 대출 받고 하는 그 시장에서 그 결정되는데 이게 바로 서로 아주 굉장히 잘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RRP, 오버나잇 RRP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통한증권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달러를 원할 때 달러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SRF를 갖고 하고 이걸로 해준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은 SRF와 SFIMA가 그런 제도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바로 요 사이에 시장이 망가집니다. 즉 리버 금리가 갑자기 해외 부분에서 그 유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치솟았을 때 리버 금리는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물론 이것도 영향받지만 작게 오르겠죠. 그래서 이제 또 미국이 원하는 전체적인 그 구도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SRF하고 SFIMA, 스탠딩 피마를 만약에 이런 구조를 짠다면은 그런 일이 앞으로는 생길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벌어졌던 것보다는 훨씬 적은 빈도로 또는 생기더라도 훨씬 작은 폭으로 생기게 되지 않을까, 거의 없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페드의 큰 그림을 그래서 저는 한번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의 페드가 연준이 하고 있는 거는 우리 뭐 다 알다시피요. 매달 1,200억 불씩 QE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 국채와 MBS 주택담보증권 그 채권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기 때에 너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건 또 뭐냐면 위기니까 페드가 주도적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페드 드리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건 바로 위기를 나타내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런데 지금 페드가 이번 FOMC 미니트에서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것을 기초로 해서 보면은 상설 국내용으로 미국 국내용으로 상설 레포 시장 레포 기구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국제용으로는 상설 국제 레포 이걸 또 만들겠다. 그 다음에 이건 또 미국 국내죠. 돈이 넘쳐나 이렇게 한 결과 유동성이 넘쳐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다 받아줄게. 이번에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양은 무제한으로 시장이 원하는 대로. 요건 어떻게 보면은 평상시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페드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가격 고비를 정하고 양은 시장 수요에 맞춰서 내가 얼마든지 너네 많이 원해? 뭐 여러 은행들이 달러 좀 제발 주세요. 뭐 1조 달러 필요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줄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시장 친화적인 방법이고 시장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돈을 원하는 달러를 수요를 하는 측이 어디냐면은 페드가 아니라 시장이니까. 그리고 페드는 그거에 맞춰 나는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런 큰 청사진이 아마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그런 상황을 귀환을 위한 준비 작업을 나타나는 어떤 큰 그림 또는 청사진을 지금 페드가 이렇게 그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2008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걸 보면은 페드의 이제 그동안 흘렀던 걸 보면 2008년 이전까지는 사실 유로 달러에 대해서는 거의 뭐 신경을 안 쓰고 사실 아마 페드 직원들도 유로 달러에 대한 뭐 논문을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이거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거 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08년에 드디어 처음으로 FX와 중앙은행들끼리 외환 수합을 통해서 유로 달러에 드디어 개입하기 시작했죠. 그때 물론 의회를 설득하느라고 페드도 연준도 굉장히 굉장히 곤혹을 치렀었는데 어쨌든 그걸 해냈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향후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이제 국제 질서는 뭐 맨 처음에 뭐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 질서를 보면은 뭐 근본위제라고 있었죠. 영국을 중심으로 한 근본위제가 있었고 그게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게 해체가 됐고 근본위 제도를 2차 대전 이후에 대체한 새로운 제도는 뭐냐면 미국을 정점으로 한 우리 많이 들어봤던 1944년에 있었던 브레튼 우주 체제가 있었죠. 근데 브레튼 우주 체제하고 근본위 제도의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동일한 거는 뭐냐면은 고정환율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위 제도에서는 그것도 고정환율로 보기에 뭐라 해야 되나 고정환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상당히 좀 닮아 있죠. 그리고 어쨌든 브레튼 우주 체제는 한 대략 30년간 그게 지속이 됐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고정환율과 자본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다가 닉슨 행정부 시절에 브레튼 우주 체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종말을 고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오는 체제를 우리는 브레튼 우주 2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뭐 후기 브레튼 우주, 포스트 브레튼 우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제도로서는 변동환율이고 자본 이동을 자유화했던 그런 거였었죠. 근데 이 체제가 드디어 2008년에 이거 대략 뭐 73년, 뭐 70년 초반에 시작했으니까 40년간 간 거예요. 지금까지. 50년간 왔는데 이 체제에 문제가 생긴 게 이 GFC, Great Financial Crisis, 금융 위기였죠. 2008년에 있었다. 근데 이 이후의 체제는 아직은 미완성이고 사실 아직은 어떻게 갈지를 정확한 청사진은 안 나는데 제가 보는 이번 FOMC
2021년 6월에 있었던 이 FOMC 이거는 뭐냐면 향후에 있을 새로운 이 금융 체제에 대한 이 밑그림이다, 청사진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임시 방편으로 써왔던 이 유로 달러에 대한 거, 해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예 페드가 상설 기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드디어 페드가 이제 정말 명실상부한 세계 화폐로서 등장하는 것, 이게 그런 거를 알려주는 그런 청사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거 뭐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파월 의장의 일정이 보면은 2022년 내년 2월에 재신임을 받아야 돼요. 내년 2월까지 이제 일단 이 4년 임기가 끝나는데, 저는 보면은 이제 파월 의장도 역사책에 만약에 자기 일을 남긴다면은 미국의 유명한 그 연준 의장도 있었잖아요. 그린스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린스펀을 바톤을 이어서 했던 사람이 버넨키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잠시 옐렌, 지금 재무부 장관인 옐런도 있었고, 지금 파월이 있는데,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위험을 관리하고 그 위험에 대처를 했던 그런 거라면은, 제가 볼 때 파월은 이번 그 미니트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그 굉장한 야심가구나 라는 거를 저는 좀 제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이게 향후에 이제 다른 또 평론가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냐면 2022년을, 이거 미국식 표현인데 브레이브 뉴 월드, 이건 뭐 헉슬리라는 소설가의 소설책 제목인데, 그 유토피아에 반대되는 그 향후 미래 세계를 이제 상상하면서 디스토피아라고 그러죠. 그 디스토피아를 그렸던 얘기인데, 이게 정말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새로운 의미에서 신세계를 설계하는, 특히 뭐 그 통화, 그 세계 이 국제 통화 이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번 그 FOMC 회의를 그렇게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